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김창기 교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험계약 이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보험계약 이론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보험계약의 법적 특성에 대해서 보면 먼저 보험계약의 일반적 성립 요건, 즉 보험계약은 어떻게 성립되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험계약의 법률적인 성격은 무엇인가, 요 법적 성격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험계약의 법적 특성 중에서 일반적 성립 요건, 자, 보험계약은 어떻게 성립이 되느냐에 관한 겁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보험계약은 굉장히 단순한 절차에 따라서 성립이 된다. 그 절차는 제시와 승낙입니다. 자, 보험계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즉 보험계약자가 보험을 들겠다라고 의사표시를 하는 것, 그것을 청약 제시라고 합니다. 청약 제시. 그러면 청약을 제시를 하면 보험회사는 또는 보험회사나 보험회사를 대리하는 보험대리인은 그 청약 제시를 승낙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이 성립하려면 제시와 승낙, 청약 제시와 승낙, 요거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보험계약의 효력은 보험대리인 또는 보험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순간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렇지만 일부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승낙과 동시에 초회 보험료, 첫 번째 보험료를 내야만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러나 손해보험의 대부분의 경우는 보험계약의 효력은 청약을 승낙하기만 하면, 보험회사나 보험대리인이 청약을 승낙하기만 하면 승낙하는 순간 보험계약은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어쨌든 보험계약이 성립하려면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제시하고 보험회사 또는 보험대리인이 그 제시된 것을 승낙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시와 승낙으로 보험계약이 성립을 한다. 자,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시와 승낙. 자, 제시를 할 때는 그냥 말로 제시할 수도 있고 전화로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고, 승낙도 문서로 승낙하는 게 대부분이지만 그러나 전화나 구두로 승낙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아주 간단한 사례가 하나 나와 있는데 제시와 승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남성이 보험 설계사에게 자동차 보험을 들겠다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보험을 들면서 특이한 조건을 추가해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만약 내 차가 UFO에 납치되거나 또는 외계인에게 공격을 당했을 때 역시 보상을 해달라. 이걸 특약으로 해달라. 자, 보험회사와 설계사는 처음에 농담이라 생각했지만 이 남성이 진지하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승낙을 했습니다. 자, 이때 남성이 UFO에 납치되거나 외국인에게 공격당했을 때도 보상을 해달라라는 내용을 제시를 합니다. 이런 보험을 들겠다라고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보험회사는 이 제시를 승낙을 합니다. 자, 그러면 보험계약이 체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몇 년이 지나서 이 남성에게 뜻하지 않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가 차를 운전을 하고 가다가 야간 운전이었는데 갑자기 눈앞에 밝은 빛, 섬광이 나타난 이후에 이 운전자, 남성은 정신을 잃었습니다. 자, 깨어난 후에 이 남성은 이것이 UFO의 공격이다, 외계인의 공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보험금을
청구를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보험사는 조사에 나섰지만 UFO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은 거절이 됐습니다. 어쨌든 이 예시에서 보면 어떤 보험을 들겠다라고 제시를 하고 계약자가 제시를 하면 보험회사는 그것을 승낙을 하면 보험 계약이 성립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계약자의 제시, 청약 제시, 즉 의사표시입니다. 제시는 의사표시, 보험에 들겠다라는 의사표시를 제시하고 보험회사는 그 제시를 승낙하기만 하면 보험계약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성립 요건은 그러면 보험계약자는 어떤 사람이 보험계약자가 될 수 있느냐? 그 조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거는 법률행위 능력자여야 된다.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보험계약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는 미성년자, 어린아이들은 보험계약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가 없습니다. 또 정신이상자, 정신박약자 이런 사람은 보험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가 없습니다. 또는 약물이나 마약에 중독되거나 마취된 자는 보험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법률 행위를 이성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보험계약을 할 수가 없고 보험계약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법률적 능력이 없는 자와의 계약을 했다. 자, 그러면 이 보험계약은 무효가 되고 만약에 보험료를 냈으면은 그 보험료를 반환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법률 행위의 능력이 없는 자가 보험 계약을 할 수가 없고 만약에 계약을 했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다. 자, 여기에 있는 에피소드는 어떤 미성년자 어린아이가 부모 몰래 보험 가입을 시도한 경우입니다. 자, 어느 보험사에 초등학생 아이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보험을 가입하겠다. 요즘 이제 펫보험, 반려견, 고양이 이런 반려동물을 위한 펫보험이 있는데, 자, 고양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이 고양이의 펫보험, 건강보험이 필요하다. 그런데 부모님이 고양이 보험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이 아이가 고양이 보험을 가입하려고 보험회사에 전화를 한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 보험회사는 이 아이의 나이를 체크하고 난 다음에 거절을 하게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아이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 행위도 법률 행위입니다. 자, 그래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법률 행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와는 보험 계약이 되지 않는다. 자, 미성년자나 또는 정신박약자 이런 사람들은 보험 계약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험 피보험자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 수익자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당사자인 보험 계약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보험 계약에서 성립 요건에 또 보면 보험 계약은 어떻게 성립되냐면 합법적인 경우에만 보험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자, 그래서 보험 계약의 전제는 합법적인 행위여야만 합니다. 합법적인 행위가 아닌 경우, 예를 들어서 피보험 이익이 없는 경우, 요건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또 불법적 행위를 조장하거나 장려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둑이 훔친 물건을 보험에 가입하려고 한다. 자, 이건 안 됩니다. 또 다른 예는 어떤 자살이나 또는 살인 의도가 있는 사람이
생명보험을 가입하려고 한다. 자, 이건 안 됩니다. 또 피보험 이익이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 아닌 옆집을 대상으로 내가 화재보험을 가입하려고 한다. 자, 이런 경우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행위만 보험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자, 그래서 불법적인 요소나 또는 피보험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 자, 이번에는 보험계약의 법적 특성을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보험계약의 법률적인 성격. 자, 첫 번째, 보험계약은 요행계약이다. 즉, 보험계약의 결과가 우연한 사건에 좌우된다. 이런 뜻입니다. 즉, 보험사고는 우연히 일어나야 된다. 의도적으로 또는 자연적으로 또는 예측 가능한 이런 사고는 보험에서 커버가 되지 않습니다. 보험의 결과, 보험 계약의 결과, 즉 사고나 사건은 우연히 일어나야 된다. 자, 그게 첫 번째 법적인 특성입니다. 이것을 요행 계약이라고 합니다. 요행. 두 번째 계약은 조건 계약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어떤 조건을 위반을 하면은 손실을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따르는데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조건은 보험료의 납부죠. 보험계약이 계속되고 효력을 유지하려면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 조건, 보험료를 납부해야 되는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그 보험계약은 계속 유지되지 못합니다. 또 다른 조건은 뭐냐면 손해가 났을 때 그 손해액에 대한 입증, 사고에 대한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조건은 사고가 났을 때 그 손실을 보험회사에 즉각 통보, 즉 알려줘야 됩니다. 이런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런 금액의 손실을 보았다라는 내용을 보험회사에 즉시 지체하지 않고 알려주어야 됩니다. 그게 조건입니다. 그리고 손실 방지의 활동도 조건입니다. 이건 뭐냐면 사고나 손해가 났을 때 계약자 또는 관계자는 손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방치하면 안 됩니다. 자, 만약에 손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을 때는 보험회사에서는 그 보험금을 다 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조건 계약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보험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해야만 되는 계약이다. 조건 계약. 자, 그리고 세 번째 특성은 일방 계약이라는 뜻입니다. 일방 계약. 즉, 한쪽 방향의 계약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보험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부한 이후에 그 다음에 보험회사는 손해나 사건이 났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 라는 그 방향성이 있습니다. 방향성. 먼저 보험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부를 하고 그 다음에 보험회사는 사고나 사건이 났을 때 그 손실을 보상해 준다. 즉 방향성이 있습니다. 보험료 납부와 보험금 지급. 자, 이런 방향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방 계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성격은 부합 계약입니다. 부합 계약이라는 건 뭐냐면 부합이라는 것은 동의한다. 동의, 어그리먼트, 동의를 말합니다. 즉 보험 계약은 보험회사가 보험 계약의 여러 가지 사항을 미리 준비를 하고 계약자는 그것에 대해서 동의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보험 계약은 보험자가 준비한 내용에 대해서 보험 계약자가 그것을 동의할 것인가 또는 거절할 것인가 이렇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부합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 계약은 동의를 하는 계약이다. 동의, 부합. 즉 보험회사가 준비한 보험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보험 계약자가 거기에 동의를 하면은 계약이 이루어지고 거절을 하면은 계약이 이루어지지. 자,
이런 것을 부합계약이라고 합니다. 자, 이 다음에는 보험계약의 기본 요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의 기본 요소, 그리고 보험계약의 기본 요소, 이 두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험의 기본 요소는 보험계약 당사자입니다. 자, 보험계약 당사자는 보험회사인 보험자, 보험자는 보험회사입니다. 그리고 보험계약자는 보험을 구매하는 고객입니다. 보험을 구매하고 보험료를 내는 보험계약자. 그 다음에 보험계약 당사자 이외의 관계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 또는 보험의사 또는 보험자의 보조자 등 여러 가지의 관계자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보험계약 관련 당사자들이 보험의 기본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 보험의 기본 요소는 첫째 보험자, 즉 보험회사입니다. 자, 보험회사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죠. 두 번째 보험계약자가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자기 명의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 보험계약자입니다. 그 다음에 보험계약 당사자, 즉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이외의 여러 관계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피보험자입니다. 피보험자. 자, 피보험자는 생명보험 계약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 즉 생과 사, 삶과 죽음이라는 보험사고의 발생에 사람, 즉 삶과 죽음을 당하는 사람이 피보험자입니다. 또 건강보험에서는 질병이 걸리는 사람이 피보험자가 됩니다. 그렇지만 손해보험 계약에서는 피보험 이익의 주체, 즉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손해를 보는 사람이 피보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명보험의 피보험자와 손해보험의 피보험자는 조금 다릅니다. 자,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계약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당사자입니다. 자, 물론 피보험자는 권리나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타인의 사망을 담보로 하는 생명보험 계약에 있어서는 그 피보험자의 동의를 꼭 얻어야 됩니다. 그거를 피보험자의 동의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험 계약을 할 때 피보험자는 자기의 건강 상태나 또는 자기의 재산의 상태를 고지, 즉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험회사에게 자기의 건강 상태 또 자기 재산의 여러 가지 상태를 진실되게 소상히 알려줘야 할 의무, 이것을 고지 의무라고 하는데 고지 의무가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갖는 권리는 보험계약에 동의한다라는 동의권, 그리고 고지 의무, 자, 요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보험기간 중에 사고가 발생했다든지 또는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위험이 크게 변경이 되었다든지 했을 때는 보험회사에게 그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걸 통지 의무라고 합니다. 통지 의무. 자, 그래서 피보험자는 이런 동의권, 고지 의무, 통지 의무 이런 것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피보험자는 생명보험에 있어서 생과 사, 질병이 일어나는 사람을 피보험자라고 하고, 손해보험회사의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재산에 손해를 당하는 사람이 피보험자가 되겠습니다. 자, 보험계약 이외에 또 여러 관계자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보험회사의 보조자입니다. 예를 들면 보험대리점이 있습니다. 이 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을 대리해주는 또 중개해주는 것을 하는
영업점을 말합니다. 또 보험 중개인은 보험회사를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에서 보험회사를 대리해서 보험계약 체계를 중개하는 사람을 보험중개인이라고 합니다.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중개인은 독립된 상인입니다. 그렇지만 보험모집인은 좀 다릅니다. 이 보험모집인은 특정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가지고 그 특정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체계를 중개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요거 보험모집인을 보험설계사라고도 하죠. 보험설계사. 그렇지만 이 보험모집인, 보험설계사들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대리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지 수령권, 이런 권리도 없습니다. 단순히 중간에서 중개 역할만 하는 겁니다. 보험의 또는 보험의사가 있는데 이것은 생명보험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신체검사 이런 것을 해주는 의사를 말합니다. 그걸 보험의라고 합니다. 보험의 기본 요소 중에서 중요한 건 보험금 또는 보험금액, 또 보험료가 있습니다. 보험금이라는 것은 사고가 일어났을 때 보험회사가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금액을 보험금 또는 보험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지급하는 돈을 보험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료는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내는 돈, 보험금은 보험회사가 사고가 일어나면 보험계약자나 수익자에게 또는 피보험자에게 주는 돈을 보험금이라고 합니다. 보험의 기본 요소 중에서 보험의 목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험의 목적. 보험의 목적은 사실은 보험의 객체 또는 사고 발생의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손해보험이다. 그러면 사고가 일어나는 또는 건물이나 재산, 자동차나 건물, 선박, 비행기, 이런 것들이 보험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 보험사고 발생의 객체, 보험사고를 겪는 물건, 이런 것을 손해보험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생명보험에서의 목적, 보험의 목적은 생명보험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 또는 사람의 신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보험에서 보험의 목적은 사람의 생명, 생과 사, 그리고 사람의 신체, 왜냐하면 질병이나 사고, 부상 이런 것을 커버를 해주니까. 그래서 보험의 목적이라는 것은 보험사고가 일어나는 대상을 말합니다. 손해보험의 목적은 주로 재화, 재산, 주택, 자동차, 선박, 비행기 이런 물건, 그리고 채권과 같은 무채물도 역시 손해보험의 목적이 될 수가 있고,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책임보험에서 책임, 의무, 이런 것도 손해보험의 목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보험, 생명보험의 목적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망보험의 경우 15세 미만인 자는 보험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는 보험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5세 미만 미성년자, 심실상실자, 심실박약자를 보험의 목적, 즉 피보험자로 세웠으면 이런 것은 보험계약이 체결이 안 되고 무효가 됩니다. 보험의 기본 요소 중에서 보험사고가 있는데 이것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험사고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고를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보험의 요소를 생각해 봤는데 지금부터는
보험 계약의 요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보험 계약이 되려면 먼저 계약을 선언을 해야 됩니다. 계약이 성립되었다라는 것을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걸 이제 주로 보험 증권으로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보험 계약을 하면 보험 증권을 보험회사가 마련을 해서 보험 계약자에게 줍니다. 그 보험 계약 증권은 보험 계약의 선언, 보험이 이루어졌다라는 것,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 계약의 얼굴이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을 선언한 다음에 담보를 합의를 해야 됩니다. 자, 무엇을 커버할 것인가? 어떤 사고를 보상할 것인가? 이 담보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가 담보, 이 어떤 보험 사고를 보장해 줄 것인가? 라는 이 담보를 합의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담보라는 것은 보험 사고를 말합니다. 또는 보험 사고의 원인, 보험 사고를 말합니다. 자, 명시적인 담보와 포괄적인 담보가 있는데 명시적인 담보는 보험 증권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손실만 커버해 주는 겁니다. 자, 이런 사고를 이런 사고를 커버해 주겠다라고 명시적으로 보험 증권에 기록을 해 놓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명시적 담보라고 합니다. 포괄적 담보는 좀 넓습니다. 명시적 담보와 반대입니다. 자, 보험 증권에서 이런 것은 커버해 주지 않는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이외의 것은 다 커버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괄적 담보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서 커버해 주지 않겠다라는 것 이외에는 다 커버해 주는 것. 이게 포괄적 담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괄적 담보는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범위가 넓기 때문에 보험료도 굉장히 높습니다. 자, 한 사례를 보면, 자, 모자 보험, 자, 성립이 안 되는 보험이었는데, 어느 날 보험회사의 한 고객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고객은 자신의 모자를 보험에 들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청약을 하는 거죠. 청약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자, 보험회사가 왜 그러냐고 묻자 이 고객은 이 모자가 자기에게 행운을 불러다 주는 그런 귀한 모자다. 이 모자를 쓰면 일이 잘 풀린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모자가 손상되거나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자를 보험에 가입하고 싶다. 자, 그래서 만약 이 모자를 분실하거나 손실했을 경우에 보험금을 달라라는 보험을 요청을 했습니다. 청약을 제시한 거죠. 그렇지만 보험회사는 이 청약 제시를 거절을 했습니다. 자, 이런 행운에 의해서 뭐 구체적인 가격이 정해지지 않는, 자, 모자는 사실은 뭐 얼마 안 되죠. 1, 2만 원이면 살 수 있는 모자인데 보험금을 뭐 100만 원을 달라고 한다든지, 자, 행운이 있기 때문에, 행운의 모자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뭐 1억을 달라고 한다든지, 자, 이런 보험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 모자의 분실 또는 모자의 어떤 소실, 모자가 망가진다든지 잃어버린다든지, 자, 이런 게 담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담보가 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담보 합의에 실패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에서는 이 담보, 뭘 보험으로 커버해 줄 것인가 라는 그 담보를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가 합의를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담보 합의입니다. 자, 이 담보 합의가 이루어져야지 보험 계약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 보험 계약의 또 기본 요소를 보면 피보험자와 제3자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자, 피보험자는 생명보험회사는
생명보험회사에서 피보험자는 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손실이 오는 그 사람을 피보험자라고 하고, 또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 이익이 있어야지 피보험자라고 합니다. 즉 재산에 손실을 보는 사람, 사고가 일어났을 때 경제적 손실을 보는 사람, 이 경제적 손실, 요거를 피보험 이익이라고 하는데, 이 피보험 이익을 갖고 있어야만이 피보험자가 됩니다. 자, 보험 계약을 할 때 이 피보험자를 꼭 이름을 써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기명 피보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사람의 피보험자 이름을 보험 계약을 할 때 써놔야 됩니다. 그걸 기명 피보험자. 그런데 피보험자는 또 여러 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 그 여러 명을 추가적 피보험자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기명 피보험자, 추가적 피보험자, 이게 보험계약의 중요한 기본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이 사례는 피보험자와 피보험 이익에 관한 사례입니다. 자, 어느 날 보험회사에 한 고객이 찾아와서 보험 가입을 청약을 하려고 제시를 합니다. 자, 이 사람은 이 친구를 보험을 가입시키려고 합니다. 그 친구는 이제 테니스 스타, 테니스 선수였는데, 그 테니스 선수를 이 친구가 보험에 가입시키려고 합니다. 보험에 가입하려고. 자, 그렇지만 이 경우는 보험에 가입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보험 이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즉 보험 계약자가 테니스 선수 친구가 사고가 났을 때, 그 테니스 선수가 다쳤을 때 그 손해를 보는 것은 테니스 선수가 손해를 보는 겁니다. 따라서 피보험 이익은 그 테니스 선수 친구에게 있는 것이지 보험 계약자에게 아무런 피보험 이익이 없는 겁니다. 즉 친구의 부상이 이 보험 계약자의 이익이나 손실에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피보험 이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피보험 이익이 없기 때문에 보험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는 반드시 피보험 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해서 자녀를 수익자로 만드는 보험을 가입한다. 이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어머니는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머니에게서 사고가 나면 그 손해가 아버지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즉 피보험 이익이 있는 거죠. 보험 계약자인 아버지가 피보험 이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보험자인 어머니에게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또는 사망을 했을 때 피보험 이익이기 때문에 피보험자를 어머니로 해서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요. 수익자, 보험금을 자녀에게 주라는 그런 계약을 역시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녀도 피보험 이익이 있는 거죠. 어머니가 사망한다든지 어머니가 다친다든지 하면 경제적 손실이 자녀에게도 미치기 때문에 피보험 이익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험 계약이 성립하려면 피보험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보험 계약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 친구를 피보험자로 한다든지 아니면 옆집 건물을 피보험자로 한다든지, 자, 이런 계약은 피보험 이익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옆집 아저씨의 생명보험을 계약을 체결하겠다라고 한다면 옆집 아저씨가 굉장히 불안해하겠죠. 또 내가 옆집 건물을 화재보험을 들어주겠다라고 한다면 역시 옆집 건물주가 굉장히 불안해하겠죠. 자, 피보험 이익이 없는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보험 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보험 계약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또 이 보험 계약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